2026년 7월 초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기지에서 7개 강화된 항공기 경납고 중 6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4개 경납고문을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지는 며칠 전에도 이미 한 번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종류의 공격을 막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콘크리트 경납고로 그 비행장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돈을 썼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는 그 실험을 2번이나 시도했고 2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전쟁을 다루는 모든 언론이 그 이야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납고 화재가 러시아의 공중전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중 가장 흥미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너지는 경납고 문 영상 이면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수출 장부, 제재 목록, 그리고 기업 실적 보고서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전쟁이 단일 공격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유도로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가 새 전투기를 만들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상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키, 정확히는 노보페도리프카 공군기지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 해군 제43 독립해군 공격항공연대의 본거지였습니다. 이곳은 Su-30SM과 Su-30M 다목적 전투기, 즉 해상 타격 임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들을 배치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남부 우크라이나를 향한 활강 폭탄 공격에도 점점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대부분 동안 비교적 안전한 후방기지였습니다. 전선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러시아는 이곳을 항공기를 주차하고 정비하며 재무장하는 안전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우크라이나 보안국인 SBU가 기지의 경납고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시작했고 5번의 명중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비 정보에 따르면 표적이 된 2개의 경납고 안에는 Su-30과 Su-30SM 전투기가 있었고 그중 한 대가 보관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SBU 자체 평가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 각각의 가치는 구성에 따라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틀 후 SBU는 다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지 전역에 걸쳐 7개의 경납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중 여러 곳에 Su-30SM, Su-30, Su-24 항공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U는 최소 7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키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내륙으로 약 30km 떨어진 가르디스코의 공군기지도 타격했습니다. 샤이드 드론과 항공지원 장비가 있던 두 경납고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몇 년간 대부분의 공군기지 공격과 달리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펀터의 위성사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위성회사 벤터가 피해를 독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7개 강화 항공기 경납고 중 6곳에서 피해가 확인됐고 이 중 4곳의 방폭문은 사라져 유도로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납고 자체는 대부분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 항공기 경납고는 근접 폭발에도 견디고 내부의 항공기를 비행 가능하게 보호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사키 위성사진에 따르면 경납고 구조물은 형태를 유지했지만 안에 있던 중요한 것들과 경납고를 밀폐해야 했던 문은 모두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장거리 드론 위협에 단순히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설치된 지 1년도 안 돼 이미 현장에서 시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 계획자들의 기대와 달리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납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는 유명한 스파이더웹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현장 인근에 몰래 반입해둔 드론들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전략폭격기 기지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내부에서 직접 드론을 발사해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4,000km 이상 떨어진 벨리아야 등 여러 기지에서 수십 대 항공기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정기적인 장거리 공격은 전선에서 약 600km 떨어진 엥겔스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스파이더웹 이전에는 러시아 반공 계획이 거리 자체를 일종의 보호 수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비행장에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면 그곳 항공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 추가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외진 곳까지도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드론을 조종하거나 은밀 침투 작전으로 들여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응은 이전까지 모천 계류장을 사용하던 비행장에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노출된 주차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위협에 대해 견고한 쉘터를 해결책으로 삼은 것이죠. 이론적으로 이런 보호 조치는 타당했습니다. 위치를 보강하면 내부 자산을 보호하고 구조물로 생존 가능성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이 러시아의 건설 완료 전 이미 더 빨리 적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최신 드론 시스템이 쉘터의 보호 효과를 점차 약화시키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기지에서 단 일주일 만에 7개 중 6개의 쉘터가 손상된 것은 바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항공기가 노천 계류장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비싸고 눈에 잘 띄며 고정된 구조물인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폭파시킬지도 알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가치뿐 아니라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경납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도는 이 공격을 파괴된 전투기 숫자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격의 본질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전투기는 독립적인 무기가 아니라 전체 지원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바로 비행장이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전투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출격률이라고 부릅니다. 경납은 그 주기의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엔진이 점검되고 항공 전자장비가 테스트 및 보정되며 무기가 하드포인트에 장착됩니다. 이 모든 것은 숙련된 정비사, 예비 부품 재고, 지상 지원 장비, 연료 라인, 진단 테스트 장비, 그리고 정비 관련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실제 항공기에 적용되기 위해 한 물리적 장소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드론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천만 달러짜리 SU-30SM을 비행 불능으로 만들 필요 없이 그 기지의 출격 주기를 느리고 더 비싸게 만들기만 하면 전쟁 기여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주보다 신뢰도를 낮추면 됩니다. 정비 구획과 수리 작업 구획을 손상시키는 것이죠. 지상 지원 장비가 파괴되면 비행 가능한 항공기도 무장이나 연료 보급이 불가능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비행장 주변의 레이더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 다음 드론 공격은 이전 공격보다 저항을 덜 받게 됩니다. 출격에 투입될 수 없는 항공기는 그날 러시아에게 존재하지 않는 항공기와 똑같이 쓸모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비행장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활강 폭탄 공격 출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지역의 전과를 노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1일 공격력을 낮추기 위해 그 비행장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공격하는 데에는 더 넓은 작전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격렬작전이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미국 공군 교리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이 논리는 이라크를 상대로 한 연합군의 공습작전을 뒷받침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 개념은 간단합니다. 순차적인 작전은 하나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기다렸다가 피해를 평가한 후 다음 목표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병렬작전은 적의 시스템 여러 부분을 동시에 타격합니다. 여기에는 비행장, 연료 저장소, 레이더 기지, 방공포대, 철도 요충지, 탄약 저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정비시설, 지휘 인프라 등도 모두 같은 시간대에 또는 가능한 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체계 전반에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적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해야 할 때 수리와 방어 자원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결정은 불완전한 정보로 내려지게 됩니다. 자원은 전국 곳곳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산됩니다. 전체 시스템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더 느리고 더 나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미사일, 특수작전 파괴 공작을 통해 이와 비슷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지만 당연히 미 공군만큼의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논리는 동일합니다. 사키는 일주일에 2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과달루페는 두 번째 공격이 있던 밤에 공격당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유소들도 몇 주 동안 연이어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방공망과 수리 인력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한정된 기술자, 예비 부품, 방공포대를 두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계속 수세에 몰아넣고 자신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이 개별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기지 못하더라도 결국 소모전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비행장 공격은 전체의 절반일 뿐이며 우크라이나 드론은 크림반도 경납고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 조용한 작전이 러시아가 잃어버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거의 전적으로 서방의 수출 통제 체제와 제재된 공급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체의 방산 생산 셈법도 여기에 작용합니다. 먼저 기체 손실에 대한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대체 생산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픈소스 추적 프로젝트인 오릭스는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실만 집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2026년 6월까지
최소 43대의 Su-34 전투 폭격기와 최소 21대의 Su-30 시리즈 항공기가 손실되거나 손상된 것을 기록했습니다. 오릭스가 모든 항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므로 이 숫자는 최소치에 불과하며 실제 총괴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전 약 163대로 추정되는 Su-34 기체 보유량과 비교하면 확인된 손실만 해도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손상, 정비 지연, 승무원 부족 등으로 운용에서 제외된 기체들을 계산하기 전의 수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각적 확인 손실 추적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까지 러시아의 모든 고정익 항공기 유형을 합친 총 확인된 손실은 약 185대에 달했습니다. 헬리콥터와 부수적 손실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이보다 최소 2배 수준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도 이미 랜드 연구소는 러시아 공군이 가속화된 맘으로 인해 전쟁 전 전력의 약 75% 수준으로 이미 감소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들은 수명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손실은 그 이후로도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러시아 항공기 산업은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스크바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희는 최근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양측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분석도 제공합니다. 다시 러시아 문제로 돌아가 러시아 공군의 핵심 프로그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호이 57, 펠롱. 거의 20년 동안 개발되어 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F-35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에 러시아의 통합항공기 제작사인 UAC는 2023년에 11대의 수호이 57을 항공우주군에 인도했다고 보고되었으며 CEO는 앞으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진행됐습니다. 2024년 목표 22대 중 실제 인도된 항공기는 5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가장 신빙성 있는 추정치였습니다. 그리고 UAC는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 항공우주군에 새로운 수호이 57을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도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2025년 봄, 분석가들은 25번과 26번 꼬리 번호를 가진 2대의 항공기 사진을 포착하긴 했지만 로스텍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 자체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생산 확대에 자신 있는 방위 산업체라면 수량, 일정, 그리고 식별 가능한 배치 정보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호이 57 프로그램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추측에 맡깁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간단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루시라 2025년 11월에 수호이 생산의 취약점, 러시아의 날개를 꺾다 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의 주요 조립 공장인 콤소몰스크 나아무레, 노보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가 이미 직접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또한 티탄형 동체 부품, 엔진 부품, 레이더 시스템을 만드는 2차, 3차 협력 업체들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는 제재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루시는 이 점을 제재 체제의 허점으로 지적하며 이는 취약성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공급업체들, 즉 엔진 제조업체인 UEC, UMPO, UFA를 포함한 업체들이 티타늄 공급업체 VSMPO, 아비스마, 그리고 레이더 제조업체인 랴잔 국영 계기 제작 기업 등 모두가 러시아의 유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크림반도의 경납고에 적용되고 있는 동일한 타격 논리가 제재를 거의 받지 않고 북쪽에 위치한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표적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목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Su-57은 이즈델리에 30으로 알려진 차세대 엔진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이 전투기는 수년 동안 구형 AL-41 계열의 임시 엔진을 장착한 채 비행해왔습니다. 반면에 신형 엔진은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대 스텔스 전투기의 모든 작전적 강점, 즉 열신호와 센서 성능, 초음속 순항 능력까지 모두 최종 엔진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들은 핵심 동력원이 확정되지 않은 전투기를 대량 생산하는데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한 제재로 인한 부품 부족에다가 미완성 엔진 전환까지 겹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비행하며 가끔씩 홍보 비행에 투입되는 항공기들이 있지만 전투 손실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생산 체제로는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추정에 따르면 Su-57 한 대당 가격은 구성에 따라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전시 경제에서는 더 쉽게 생산할 수 있는 Su-34와 Su-35S가 비용 대비 즉각적인 전투 가치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계획자들은 산술적으로 당연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에 발목이 잡힌 고가의 위신 사업에 우선순위를 낮추고 실제로 생산이 가능한 항공기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단순한 항공기들도 더 빨리 손실되고 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자금조차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두바이 에어쇼에서 로스텍 CEO 세르게이 체미소프는 러시아 방위산업 수출이 2022년 수준과 비교해 대략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감소의 원인을 전시 생산이 외국 구매자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 군대 자체로 전환된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침공 이전에 러시아는 약 1조 1천억 루블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연간 약 140억 달러의 무기 수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초국이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실제 붕괴는 체미소프의 설명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만 수출이 92%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 생산의 전환, 제재,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도와 같은 전통적으로 신뢰받던 고객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다른 공급업체로 눈을 돌리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5년 동안 21%에서 7%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세계 3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였고 글로벌 사우스에서 상당한 외교적 영향력을 구축해온 나라에게 전례 없는 붕괴입니다. 특히 이러한 무기 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수출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 재무지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로스텍은 2025년에 순이익이 4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전시 주문 증가로 매출이 2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체소모프 본인이 러시아 총리에게 회사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자체 자본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정부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으로 로스텍에 강제로 할당되고 수출용보다 훨씬 낮은 이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조달 계약은 수출 계약에 비해 이윤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실제로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품질 군사 장비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구식 기술로 소모전을 벌이를 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두 작전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투기를 파괴하고 살아남은 항공기의 출격을 가능하게 하는 경납고와 연료 및 지상 지원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러시아의 수리 및 방어 능력을 동시에 과부하시키기 위해 설계된 더 넓은 병행작전 캠페인 안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방의 제재와 수출 손실, 그리고 러시아 자체의 전시 자원 배분이 이러한 손실을 모두 대체해야 하는 산업 기반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압박은 서로를 강화하며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러시아가 콘크리트로 만든 모든 강화 경납고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제재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티타늄과 레이더 부품을 조용히 공급망에 보내는 모든 공급업체 역시 사키에서 강화 경납고 6곳의 문을 날려버린 바로 그 드론의 다음 표적이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루시의 권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서방은 제재 범위를 2차, 3차 공급업체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현재 악용 가능한 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도와 같은 구매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이동해 러시아가 수출 계약을 하나씩 잃을 때마다 모스크바가 루시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한 바로 그 가속화된 생산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원이 하나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림반도 비행장 공습 작전이 단순한 피해 규모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되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보유한 기존 항공기 전력과의 소모전에서 단독으로 승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손실이 제재로 인한 수출 수익 감소와 제재 대상 및 비제재 대상 공급업체에 걸쳐 흩어진 공급망으로 인해 보충 속도를 계속 앞지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자체적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크림반도 상공의 러시아 공군력이 정해진 시점에 붕괴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상황 전개를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산업 기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항공기 기체 설계, 티타늄 구조물 단조, 무기 시스템 통합이 가능하며 이번 전쟁 내내 적응과 혁신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연료 시스템과 항공 전자장비 테스트용 신규 전용 시설 개설도 포함됩니다. 모스크바가 이전처럼 사키 기지를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사키도 재건되고 장비와 보호시설이 다시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 작전은 본질적으로 그 작전을 수행하는 쪽이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크림반도 주변에 구축된 러시아의 방공망과 경쟁하고 있는데 이 방공망 역시 바로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되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및 제밍 능력이 우크라이나의 표적 지정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발전한다면 타격 정확도 자체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키 공습과 산업 데이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개의 방향이며 이는 1년 넘게 일관되어 왔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어제의 취약점을 해결하고 우크라이나는 콘크리트도 뚫는 최신 공격 드론이든 특정 공급업체를 아직 포함하지 못한 서방의 제재 목록이든 다음 취약점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사키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보호하지 못했고 위성 사진에서만 문제를 조금 덜 흉해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SU-57의 문제는 단순히 생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중에서 어떻게 성능을 발휘하는가에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항상 그렇듯이 세계 지정학과 전쟁의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일일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